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날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어이구, 날리님. 네, 안녕하세요. 난리가 났네요.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 그냥 두꺼운 거라서. 두껍다고요? 목소리가. 이거 목소리가요. 예, 굉장히 네. 중저음에 굉장히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정말 잘생겼을 것 같다 이러는데 네네. 네,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네.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날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약 한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제가. 잠깐만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네. 렛츠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외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닉네임 난리잖아요. 네. 난리 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렛츠가 하면 난리 난다! 이렇게.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좀 웃겨도 그냥 편집점 네. 잡는 거라서 그때만 잠깐 네. 나와요. 네. 자,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난리 난다! 오케이, 갈게요. 네.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이고요. 갓 20살이 되었을 때 겨울방학 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친구 아버님 차를 타고 저 포함 친구 4명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놀았어요. 이제 드라이브. 네, 대전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놀면서 한 21시쯤 되었을 때 다 같이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운전하는 친구가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먼저 향했어요. 첫 번째 네. 친구가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 파남동이라는 곳에 살아서 첫 번째로 그 친구네 집으로 향했죠.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아파트인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면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친구들이 담배 한 대 피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가기가 싫었어요. 이상하게 그냥 좀 귀찮아서 너희들끼리 피고 와라. 나는 여기 차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제가 조수석에 타 있었는데 제가 의자를 뒤로 좀 당기고 휴대폰을 보면서 있었다가 제가 그냥 사이드 미러를 쓱 보게 되었죠. 쓱 봤는데 차의 바퀴 쪽, 그러니까 밑에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낮은 보복 자세죠. 그 자세로 그 뒷바퀴에서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뒷바퀴 안에서. 네, 그냥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기어오고 있던 거예요. 뒷바퀴 예. 쪽에서.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제가 다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각도에서 사이드 미러를 보았을 때 거기가 절대 보일 수 없는 각도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거를 보고 나서 차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담배를 피고 나서 이제 친구 한 명은 집으로 올라갔고 저 포함해서 3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대전에서 가까운 옥천이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알죠. 그래서 그 옥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뒤에 타 있고 그 친구가 내비를 찍고 옥천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느 순간 말이 없는 걸 보니 잠이 들었고 이제 저랑 운전하는 친구랑 떠들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옥천이 생각보다 되게 시골이에요. 되게 저희가 갔던 길도 왕복 2차선 도로에다가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친구랑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앞이 비치잖아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근데 오른쪽 편에 무슨 바위 아니면 회색깔 조형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네. 거기 어떤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제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고개를 따라서 계속 끝까지 응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봤던 그 귀신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친구한테 너도 봤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이 시간에 왜 사람이 여기 있는지 막 하면서 약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주차장에서 있던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너희가 담배를 피러 갔을 때 내가 귀신을 봤다. 근데 아까 그 바위에 있던 귀신이 아까 그 귀신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하니 너 오늘 운전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뭐 졸리면 나한테 꼭 말을 해주고
좀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고 예. 그러면서 계속 떠들면서 가고 있었어요. 일부러 조금 노래 소리도 좀 크게 틀고 그렇게 막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차가 비포장도로로 좀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내비가 종료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작은 숲이었고 앞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비가 끊긴 거죠. 그래서 뒤에 있던 친구를 깨워서 내비를 확인해봐라. 주소 제대로 찍은 건지 너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가 내비에서 주소를 확인을 했고 주소 잘 찍었다 하고 내비에서 다시 그 주소로 찍어도 또 도착했다고 뜨는 거예요. 목적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예. 이제 저도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무서워져서 내비에다 옥천이라고 치면은 보통 시청 같은 데를 알려줘요. 일단은 거기를 찍고 나갔어요. 나가서 길 쪽으로 나가서 친구가 아는 길이었나 봐요. 그 친구가 말로 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아무 일도 없듯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거기에 또 제대로 도착을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다 같이 내려서 담배를 하나 피고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가고 저랑 운전하는 친구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또 한 번 친구한테 제가 당부를 했죠. 졸리면 말을 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내가 계속 말을 걸 테니 우리 얘기하면서 재밌게 가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대전으로 향했죠, 저희가. 그러면서 일부러 되게 시끄러운 노래도 크게 틀면서 친구랑 되게 하하호호 하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치 짠 듯이 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얘기를 잘 하다가. 그래서 저도 아차 싶어서 운전하는 친구를 봤는데 얘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친구 오른쪽 어깨를 탁 치면서 야!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눈을 팍 뜨면서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가다가 가로수에 살짝 받고 차가 멈췄어요. 근데 저도 친구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저도 당황한 나머지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서 너 왜 눈을 감고 있니? 여기서도 또 대전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도착을 했고 아무 예. 일도 없듯이 저희 집까지는 거기서 너무 멀기도 하고 서로 무섭기도 한 상태여서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하고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서 친구네 집을 가는데 그 차 뒷유리 있잖아요. 거긴 성인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손바닥 자국이 다다다다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예. 빈틈없이. 예. 그거를 보고도 저희가 좀 많이 놀랐죠.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지. 아마도 그 귀신이 그런 건지. 그래서 일단 얼른 집으로 올라갔고 예. 그러고 저희는 잠이 들었죠. 근데 또 뭐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또 잘 잤어요. 잘 자고 일어나서 저희 큰 고모분이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매년 부적도 써주시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서 저희 큰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그거 뭐냐 이러면서. 네, 저희 큰 고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은 이제 개라고 하셨어요. 고모가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무래도 너가 무언가가 보인다는 거를 걔도 알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너희를 좀 따라온 것 같다. 근데 너희가 그 갔다던 거기 내비가 안내해줘서 갔다던 그곳에 그 동굴에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냐. 걔가 아무래도 너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한 것 같이 느껴진다. 자기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거나 뭐 도움을 청하려는 느낌이 든다. 근데 너희가 무시하고 가니 너희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나서는 무섭기도 했지만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게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친구 차에 가서 내비를 찍었던 기록이 확인을 해보는데 딱 그 옥천에 있었던 그 기록들만 없는 거예요. 헐. 예. 그리고 그게 없으니 블랙박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블랙박스도 거기만 없어요. 거기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는데 섬뜩한 경험이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조금 많이 봤었던. 네. 이거 봐.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난리님이 네. 온 건 네, 이해를 해요. 근데 네. 그 친구분은 왜 경험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도 같이 봤어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의아하기는 한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옥천 가는 길에 봤던 그 여자 귀신 말고도 네. 또 다른 귀신을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네. 언제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어렸을 때예요. 예.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을 올라가는 그런 나이였고
제가 학원에서 제가 약간 문화의 집 같은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가 초등학생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었고 제가 이제 졸업반이니까 그 학원에서 수련회 같은 거를 좀 갔어요. 예. 인원은 한 학생들만 해서 한 20명 정도였고 선생님들 포함하면은 한 25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충북 청주에 있는 벌라단집 마을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기억에서도 굉장히 산속에 있던 마을이었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뭐 한지 체험도 하고 이제 뭐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물놀이도 하고 바베큐도 먹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고 노을 질쯤에 선생님께서 이장님 댁으로 스피커랑 마이크를 받아와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학생들 중에는 제가 제일 고학년이었으니까 예. 저희는 다 같이 마을회관에 있었는데 제가 이장님 댁으로 스피커를 가지러 가는 길이었죠. 예. 스피커를 가지러 가는데 이장님 댁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거기가 막 전봇대 막 전깃줄 있고 막 그런 곳에 목이 없는 청소년 정도 되는 애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어요.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서 어디를 보는지는 당연히 모르고 목 위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무시를 하고 이장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댁으로 가서 스피커랑 마이크를 받아서 다시 오는 길에는 또 그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저기 마을회관을 가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제 밤쯤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담력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담력 테스트라고 하면 동선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숨어서 학생들을 놀래키고 이런 담력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이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살자바위를 갈 거다.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움직여서 갈 거고 그 살자바위에 대한 유래를 좀 알려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유독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살자바위구나. 네, 거기가 그래서 살자바위라는 이름이 붙었고 우리는 다 같이 그 살자바위로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갈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공포심이 스스로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헛것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 같이 30명이 넘는 인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다 같이 살자바위로 이동을 했어요. 그 살자바위로 가는 길이 완전 산속이에요. 산길이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틀어주신 사진에는 그 귀신을 봤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목 없는 귀신을 봤던 부분이고 흰색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장님 댁이었어요. 아. 그리고 살자바위로 가는 길은 많이 산속인데 길이 조금 좁아요. 근데 왼쪽으로는 그냥 산이에요. 완전 그냥 바로 산이고 누가 봐도 여기는 산중이야. 예. 네, 오른쪽으로는 예. 전부 다 논이었고 제가 로드뷰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거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죠. 예. 네, 그렇게 다 같이 30명이 넘는 인원이 살자바위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거의 맨 뒤줄에 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길이랑 오른쪽 편에 논이랑 그 경계선에 풀들이 한 종아리 정도 되는 높이로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저기 풀숲 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걸어가니까 그 무언가가 있는 쪽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긴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경계선 쪽으로 딱 지나갈 때 저는 살자바위가 나오는데 그 코너 쪽에 약간 작은 구름다리 철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장님 댁 가다가 본 목 없는 청소년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귀신이. 솔직히 그 귀신은 별로 무섭진 않았거든요. 시선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 귀신도 이렇게 지나쳐서 살자바위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 살자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가 언덕이에요. 밑에는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에 밑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바로 앞에 나무가 길게 자라서 저희가 서 있는 그 길보다 길게 자라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 길에서 나무에 올라탈 수 있는 정도로.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무를 올려다 보았을 때 한 7, 8 정도 되는 귀신이 밧줄에 매달려 있던 거죠. 그 밧줄이 약간 흔들릴 때 나는 끼익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제 시선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응시를 하고 있었고
그 7, 8 정도 되는 귀신이 조금씩 이렇게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면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거죠. 이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 분위기가 주는 공포가 너무 상당했었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돌아갔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아무리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나는 기억이 저희가 마을회관에 있었고 친구들끼리 뭐 나는 뭐를 봤니 어떤 걸 봤니 어릴 때니까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것들은 하나도 얘기가 나오질 않다가 제 친구 한 명이 풀숲에서 봤던 그 여고생 귀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살자바위 쪽에서 봤던 거는 못 봤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아직도 가끔 만나면은 벌란한 집 마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가 너무 무섭기도 했고 신기한 경험이어서 가지고. 아니, 네. 살면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예. 보편적으로는. 네. 귀신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도 받을 것 같고. 아, 네, 맞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분위기 얼어붙을 자체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난리님도 네. 진짜 본 건데 네. 이거를 그냥 뭐 귀신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본 적 네. 있어요? 저는 뭐 군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씩 했고요.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하던가요? 다들 이제 재밌게 들어주시고 뭐 선임분들이든 뭐 동기들이든 후임이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지어낼 수 없다. 어떻게 상상으로 지어내기도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아까 교복 입은 귀신을 본 사람이 네. 나 말고 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난리님은 나만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귀신 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네. 그런 무언가를 보는 친구들이 몇 명은 더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네, 자, 네. 오늘 난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네. 아주 두꺼운 목소리로 저희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앞으로 난리나게 네. 많이 해주실 거라 믿어요. 아직 못하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네, 뭐 다른 이야기가 더 있는데 네네네.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있는 거 그냥 다 네. 풀어주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네. 가능하실 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난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옴니버스 형식으로 군대에서 겪은 아주 또 섬뜩한 괴담들, 바로 군대 괴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난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아주 또 멋진 음성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날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군대 괴담 쪽의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군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생각보다 귀신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귀신을 봤을 때 또 생각보다 무서운 귀신들도 많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렛츠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렛츠가 하면요, 네. 난리님이잖아요. 네. 닉네임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렛츠 가면 난리 난다 난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확실히 맞는 거죠? 맞을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난리 난다, 난리. 바로 갈게요. 네. 난리님. 제가 총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2번째, 3번째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병 시절 때 당직 근무 설 때 이야기인데 예. 제가 당직 근무를 쓸 때 잠을 안 자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보통은 피곤한데. 다들 피곤해서 막 다들 잠자고 이러는데 저는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거든요. 당직 근무를 서면서. 당직 근무를 서다가 나머지는 다 잠이 들고 시간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새벽 시간인 거는 확실하고 제가 담배를 피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제가 분부중대였어가지고 1층 저희 막사 현관까지 내려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고 내려가고 현관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정면을 보면 연병장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지휘대라고 하죠. 그 연병장 딱 이렇게 지휘관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보이고, 그래서 현관에 딱 나와서 담배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는데 연병장 가운데 어떤 여자가 막 끼고 있는 거예요. 여군이 있기는 하지만 여군이 당연히 저기 있을 리가 없고, 만약에 연병장에서 뛰고 있던 사람이 남자였어도 전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뛴다는 게 달리기가 아니고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계속 점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계속 지그시 보고 있다가 걔가 점프를 딱 멈추더니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제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1층 현관에 서 있으니까 예. 걔가 이렇게 제 쪽으로 달려오면은 그 지휘대에 가려져요.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저도 이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지휘대가 높거든요. 그 연병장 밑에랑 비교를 했을 때 예.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제 손이 갑자기 그 지휘대 쪽으로 탁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매달려 타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빨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현관 바로 옆인 지휘통제실이었는데 마침 거기서 부관들이 담배 피러 나와서 제가 경례를 하고 담배 피러 나왔다고 한 다음에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행정반으로 복귀를 하고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간헐적으로 제 앞에 나타나는 거죠. 네, 한 번은 제가 가위를 눌렸어요. 자다가. 제가 일생활관이었는데 잠이 이렇게 들고 눈이 이렇게 스르르 떠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안 움직이니까 아, 가위 눌렸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생활관 문이 끽 하고 알아서 혼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오이구, 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끽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멀리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군화 소리는 아니에요. 군화 소리면 턱턱 뭐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 약간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였죠. 저도 가위를 많이 눌려보기는 하지만 이게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보다 청각적으로 들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섭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얘가 뚜벅뚜벅 천천히 오는데 생활관 쪽으로 진짜 한 두세 발자국만 더 오면은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근데 막 벽 끓는 소리가 나요. 아, 예. 크크크크크 막 이런 벽 끓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얘가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계속 벽 끓는 소리가 나고 그 문틀을 얘가 손으로 팍 잡는 거예요. 이 손까지만 딱 나오고 제가 잠이 깼어요. 여기서 그 후로 처음 본 거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있던 부대가 해체 부대였어요. 이제 다른 부대랑 합병이 되는 부대여서 저희가 신병이 원래는 10명 들어올 게 두세 명, 많아야 3-4명 이렇게 들어오는 부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당직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불침번도 가끔 들어가요. 그래서 불침번은 서는 날이었는데 네. 저희 구조가 T자로 되어 있고 좌측 복도로는 1, 2, 3, 4 생활관이랑 행정반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5, 6, 7, 8, 9세 그냥 다 빨간색이에요. 입도 빨간색이고 눈도 그냥 완전 빨간색인 거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제 이마에다가 손톱으로 막 이렇게 뭐를 쓰는 듯이 막 긁는 거예요. 제 이마에다가. 근데 저는 가위를 눌린 거니까 이게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상태고 계속 저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마에다가 뭐를 이렇게 쓰는 느낌?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러다가 제가 가위에서 어떻게든 이거 깨야겠다. 막 움직이는데 안 깨졌는데 제가 뭐에 떨어져서 깼거든요. 얼굴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보통 생활관을 보면 좌우로 침대가 하나씩 있고 간물대들 있잖아요. 본인 간물대. 이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침대, 간물대, 침대, 간물대, 침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간물대에다가 고추 농사 지을 때 땅에다 박는 고추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거기다 빨래를 걸어요. 옷 같은 거를. 근데 그 고추대가 약해서 책을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떨어져서 제가 얼굴에 맞고 일어난 거죠. 얼굴을 맞고 일어나서 이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그 날에도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가 장갑차 조종수였어요. 그래서 일과 때 정비를 하는데 제 후임이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장갑차 위에 있는 장비를 수입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닦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물건을 저한테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는데 제가 조종을 했던 장갑차가 지휘관 장갑차여서 위에 실려있는 게 좀 많아요. 지휘소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걔는 위에 있는 물품들을 내려주고 있는데 뒤쪽에 실려있던 그 지휘소 설치할 때 쓰는 봉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풀려서 저한테 쏟아지고 오이구야. 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위험한 일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임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가 풀려서 저한테 쏟아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일가 끝나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막 축구할 애들은 축구하고 그 시간에는 싸지방 못하니까 뭐 운동할 애들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노는 시간에도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해서 예.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랑 막 공놀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공을 받다가 글러브가 찢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얼굴 쪽으로 날라오는 것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이게 끝이기는 한데 오, 여기에서 독특하다 그래도. 예. 네,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군대에서 두 번째로 봤던 귀신이었고 야, 예. 조금 많이 직접적으로 뭔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그럼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랑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그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때보다 계급이 낮았을 때였어요. 불침번을 설 때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T자 거 가운데서 불침번을 보통 서요. 그때 정말 제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선임분들한테.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수없이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좌우로 생활관이 있지만 우측 위에 저희가 있는 층이 1층이라고 하면 2층에도 저희 생활관이 있어요. 근데 2층도 똑같이 T형식이지만 2층에는 좌측으로 1중대가 있고 우측으로는 저희 생활관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1층 좌우, 2층 우측 이렇게가 저희 생활관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FM대로 하면은 불침번을 설 때 2층 우측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2층에도 똑같이 화장실이 있고 1층에도 똑같이 화장실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2층 화장실은 안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밤에는. 근데 이제 후임 근무자들이 보통은 생활관을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2층까지 올라가요. 뭐 저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한 번은 제가 선임 근무자였을 때 보통 금요일 토요일은 막 12시까지 TV를 보게 해주거든요. 24시까지.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1시 불침부 근무였을 때 몰래 TV 보고 있는 생활관이 있나 확인을 하려고 생활관을 다 조금씩 돌아다녀 봤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는 11, 12, 14 생활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11 생활관 앞에가 화장실이에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서 생활관 쪽을 가려고 하는데 2층 화장실 쪽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스스스스스스 막 이런 소리랑 그 빨래 안 짜고 널어놓으면은 물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신경은 쓰진 않았고 이렇게 다 생활관 슥 보고 다 자는구나 하고 다시 복귀하는데 똑같이 이제 스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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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직감적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궁금하긴 한데 이게 정상적인 소리는 아닌 것 같은 거 같기도 한데 직감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은 다시 내려가서 후임한테 물어봤죠.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겁주는 줄 알고. 아 그러냐고 한 다음에 다음 불침번 때로 넘어가요. 다음 불침번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2층이. 2층 화장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쓰는데 밤에는 제가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2층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2층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서 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저도 좀 무서워서.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놨으니까. 근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화장실을 보면 그 대변기 칸이 한 4개인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칸이 쓱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약간 붉은 색깔 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꿈이에요.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건 꿈이었던 거죠. 근데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불침번 근무를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조종수다 보니까 네. 이제 잠을 많이 자야 돼서. 근데 신병 하나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신병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 신병 드라마에 나오는 성윤모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친구예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조기 전역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하면서도 평소에 지내는 거 보면은 막 그냥 하늘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고 대답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뭔가 좀 나사 하나 빠진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또 이제 당직을 설 때 그 이상한 신병이랑 같은 생활관 쓰는 애가 갑자기 저희 행정반으로 오더니 빨리 와보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애들이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그 이상한 신병이 야삽을 들고 애들 머리맡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놀라가지고 걔를 붙잡고 있었고 저희가 와가지고 제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병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병장님 이러면서 저기 누구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리키면서 걔네가 화장실 맞은편 생활관이었거든요. 그러고 걔가 야삽을 들고 있었으니 조사를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 막 나누고 그 다음에 휴가를 나갔다 왔을 때 그 친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린 캠프를 간 거예요.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한 번 없어졌대요. 근데 찾은 곳은 2층 화장실이었고 그 칸 첫 번째 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 끄고 문 잠궈놓고 가만히 있었대요. 거기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이제 애들은 다 연기다. 빨리 전역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다. 누가 봐도 그러지 않냐. 간부들도 다 그런 소리를 하고 저는 조금 그렇게는 안 봤거든요. 저한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저도 악몽을 꾸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분명 들었는데 계속 걔가 저한테 그때 화장실 가르치면서 저기 누구 있습니다 이러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거의 말년 때 이야기인데 저는 1생활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이 계속 없다 보니 생활관 개편을 하기 위해서 같은 월에 들어온 동기들이죠. 동기들끼리 생활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8생활관으로 갔어요. 제가 8월 군번이어서 8생활관으로 갔는데 거기는 다 8월밖에 없었거든요. 개편이 돼서 8생활관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가위를 한번 눌렸어요. 어떤 가위냐면 제가 그 첫 번째 이야기 때 그 귀신 때문에 제가 머리맡을 복도 쪽으로 하고 잤거든요. 8생활관에서도 저는 항상 저 혼자만 머리를 복도 쪽으로 하고 잤어요. 그때 가위를 한번 눌린 게 자고 있다가 문이 열려요. 근데 뚜벅뚜벅 누가 이렇게 문을 닫고 저희 생활관에 들어오는데 군화 소리예요. 그리고 열쇠 소리도 나고 그냥 당직 근무자인가 보다 이러고 자고 있는데 안 나가요. 그냥 계속 저희 생활관 가운데를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막 혼자 쭝얼쭝얼 거려요. 막 욕도 하고 막 혼자 뭐 못 알아듣는 소리 막 쭝얼쭝얼 하는데 약간 뭐가 물비린내도 나요. 근데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안 움직이니까 이게 가위인 거죠. 얘가 안 나가고 그냥 생활관 가운데를 계속 이렇게 돌아요. 동그랗게 빙빙빙빙빙. 그러고 가위에서 빼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똑같은 가위를 눌려요. 또 저희 생활관 들어와서 또 저희 생활관 가운데를 빙빙빙빙빙 돌고 또 혼자 쭝얼쭝얼 거리면서 이제 생활관 애들이랑 담배를 피면서 저희 생활관에도 귀신을 보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야 나 가위 눌린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생활관 들어와서 빙빙 돌아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 가위를 눌린다고. 그래서 생활관 애들끼리 얘기를 해보니 저희가 8명이었는데 4명이 꾸는 거예요. 4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꿈을 꾸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가 뭐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빙빙빙빙빙 돌기만 해요. 쭝얼쭝얼 거리면서. 그러고 또 그 꿈을 한 번 더 꿨거든요. 이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는 눈이 또 떠져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들어오고 또 이제 계속 또 빙빙빙 도는데 눈은 보이는데 제가 머리를 복도마취 대고 자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쇠 짤랑짤랑 거리고 약간 물비린내 나면서 계속 또 쭝얼쭝얼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문 쪽으로 막 달려가서 문을 탁 열고 나가요. 그러더니 또 어딘가가 문이 열리고 어딘가가 또 문이 닫혀요. 그럼 얘가 다른 데로 갔다는 소리인데 제가 8생활관이니까 9생활관 또는 7생활관으로 갔다는 소리거든요. 가까운 데로 갔으니까. 또 그러고 가위에서 깼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저희 생활관 애들이랑은 그 꿈을 또 안 꾸게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하게 됐고 7생활관은 후임생활관이고 9생활관은 선임생활관이었는데 7생활관에서 후임이 자기 가위 눌린다고 그 내용이 저희 생활관 애들이 꿨던 그 내용인 거죠.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계속 생활관을 빙빙 돈다.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당직 근무자인 줄 알았다고 막 열쇠 소리 들리고 군복이 슥슥 스치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해줬죠. 그거 우리 생활관 애들도 꿨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꿨을 때는 걔가 우리 생활관을 나가서 어디론가 갔는데 그게 너희인 것 같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 했던 이야기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 개가 얘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나중에 간부님한테 들었던 거는 예전에 2층 화장실이 샤워장이었대요. 네.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화장실로 바뀌었던 이유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후임이 괴롭힘을 좀 심하게 당하고 네. 옛날이었으니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가 화장실로 바뀌고 샤워장이 아예 1층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1중대에서 어떤 병장이 거기 화장실에서 졌어요. 어떤 병장이. 네.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거기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병장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나가는데. 그쵸.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고 다리가 부서졌고 막 그때 폴리스 라인도 쳐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아예 2층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온님 굉장히 말씀을 무섭게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라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라온이에요. 이 얘기는 일어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조금 악몽을 간혹 꿀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아마 제 인생에서 거의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해도 될 만한 어이구.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치료를 많이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런 일을 좀 조심했으면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저도 좀 많이 나아지는 경험이 됐으면 해서 얘기를 하기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당시에는 제가 20대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계속 했어서 그 당시에 좀 사업이 많이 바빠지고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그래서 꽤나 바빴고 저는 그 당시에 교제 중이었던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와는 한 2년 반 정도 만났고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 친구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약간 뒷바라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시생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저는 집이 아예 수도권이었어서 이 친구의 뒷바라지를 많이 하면서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다행히도 이 친구는 2번 만에 합격을 해서 정식으로 임용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쯤 제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여가지고 어차피 이 친구는 임용도 했고 사실 큰 목표는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 없겠다 싶어서 그냥 평범한 누구나 다 하는 진짜 그런 평범한 연애를 했거든요. 그냥 기념일날 만나서 놀고 여행도 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요. 근데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엄마 아빠가 조금 딸의 연애에 약간 보수적이셔서 제가 특별하게 엄마 아빠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부모님이 직감적으로 눈치는 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밤늦게 데이트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커플링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근데 하루는 이게 이 이야기의 발단의 시작인데 만나자 하고 임용하고 얼마 안 돼서 좀 바빴는데 어떻게 연차를 내게 돼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그날 며칠 전부터 계속 미팅도 있고 바빴어가지고 한 3일 동안 한 10시간 또 못 잤을 때였어요. 그죠?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예. 미팅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꼭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의 처음으로 얻은 쉬는 날이었어서 그럼 잠깐만 보고 헤어지자 하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만났어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초췌한 몰골이었거든요. 근데 좀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똘비가 방을 잡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약간 부담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연인이 방을 잡고 들어가게 돼서 숙박업소에서 쉬게 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연인끼리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선을 그었어요. 네. 나 오늘은 자기가 원하는 그건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잠도 몇 시간 못 잤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 지금도 집에 가고 싶다. 했더니 너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가서 좀 재우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그럴 생각 없다. 네. 너무 배려심 있는 말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사람 잘 만났다 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진짜 들어가자마자 나 좀만 잘게 하고 진짜 바로 침대에 누워서 뻗었어요. 예. 그냥 제가 졸려 이거를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자고 1시간 정도 잤나? 눈을 떴는데 똘비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살짝 싸한 느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혹시나 제가 자는 사이에 뭐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하고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 눈 좀 비비면서 일어나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 얘기하고 풀어.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싸대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뭐야? 저한테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꽤나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 또 여자고 피지컬 차이도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찰이라는 직업은 현직에서도 계속 뭔가 체력 단련이나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그걸 순간적으로 몸을 힘겹게 일으켜서 입구 쪽으로 막 갔어요. 최대한 빨리 갔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갔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거의 입구 근접해 서 있잖아요, 숙박업소들은. 네. 갑자기 거기서 제가 머리가 길었고 묶고 있었는데 머리채를 잡고 다시 끌고 들어간 거예요, 방 안으로. 저는 또 그냥 그 상태로 사실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미 2-3시간을 맞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완전 피지컬 차이가 나는 그 사람의 힘을 제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끌려가고 제가 왜 그러냐고 제발 말 좀 해보라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이라도 해달라고. 근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욕도 안 해요. 그리고 그 2-3시간도 도망치면서 휴대폰을 보고 사실 한 2-3시간 정도가 지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 그 2-3시간 동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슨 일이냐 말 좀 해달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네가 나랑 안 했잖아.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 애초에 많지 않았고 그걸 이미 상대방과 2년 6개월을 만났잖아요. 한 번도 이런 뭐 폭행이나 이런 일도 아예 없었고 이런 성관계를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예. 제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지 단 한 번도 저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강요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하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진짜 안 한 게 문제라면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벗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게 문제였냐? 그럼 말을 하지 그랬냐?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아니 이제 하고 싶지 않아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좀 화가 풀렸구나 했는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또 한 3시간 정도를 거의 밟혔어요. 아까는 손으로 때렸다면 이제는 진짜 발로 걷어 차이고 밟히고 지금 얘기하면서 좀 그 당시 생각이 나고 살짝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약간 무자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계속 쉬지 않고. 그리고 그 똘비라는 친구는 숙박업소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절 두고 정신은 있었거든요. 기절은 안 했는데 쓰러져 있는 절 두고 그냥 갔어요. 그냥 숙박업소를 나간 거예요. 그 제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게 돼요. 예.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들어왔을 때가 뭐 1시였다고 치면 나올 때 되니까 거의 8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밤 8시. 시간이 꽤나 흘렀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동네랑 가까웠으니까 우선은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들어 누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6시간 정도를 맞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엄마한테도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 누웠는데 다음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했었다 보니까 군인 친구들이었거든요. 여군. 친구들이 군대 그때 많이 갔었어가지고 하루 같이 아예 휴가를 내고 나와서 놀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도 여지없이 그 약속을 하려고 그 당시에 왜 파티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켓볼 다이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는 그런 파티룸 그런 데를 미리 예약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게 가가지고 막 놀다가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어가지고 진짜 거리낌이 없거든요. 야, 잠깐만 나 옷 좀 갈아입고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은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 제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티셔츠를 벗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잠깐만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저도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그때 집에 들어가서 거의 기절하듯 잠만 자고 약속을 나가려고 일어나서 씻을 거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하려고. 그때 본 제 몸은 상반신이 다 거의 보라색이었거든요. 멍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순간 그걸 생각 못하고 너무 서스러운 친구들이니까 옷 좀 갈아입을게 하고 벗었는데 친구들이 보게 된 거죠. 등이고 앞이고 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둘러앉아서 신고하자. 왜 그랬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우선. 제가 좀 힘겹게 그 당시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먼저 발견한 친구가 물론 본인이 화가 많이 났겠죠. 자기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저한테 너는 왜 그거에 대처를 못하고 이렇게 맞기만 했냐. 제가 거기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맞을 때 빼고 집에 와서 혼자 울지도 않았거든요. 갑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서럽더라고요. 엄청 우니까 다른 친구들이 달랜 거예요. 얘 잘못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 우선은 상황을 다시 들어보자. 이렇게 말해서 다시 천천히 말을 하고 만나던 사람이 직업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다. 사실 임용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1년도 안 됐었을 때니까. 근데 그때 모인 친구가 저까지 6명이었거든요. 5명 친구 중에서 아무래도 군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 저기 아는 사람이 경찰에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거 우리 신고하자. 이렇게 돼서 그날을 발견한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살짝 분위기는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재밌게 놀고 다음날 나가서 경찰서에 갔어요, 같이.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맞나 싶었던 게 보복할까 봐요. 이 친구는 또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복을 당할까 봐 좀 무서워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괜찮다.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응원에 힘입어서 신고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조사하신 경찰분이 그 친구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경찰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름이 뭐냐 물어봐서 김돌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인트라넷이 있나 봐요. 경찰 안에서도 자기네 소속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어디에 쳐보시더니 혹시 뭐 어디서 근무하는지 아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서 근무한다 이렇게 했더니 혹시 이 친구 맞냐 하면서 사진을 살짝 보여주시더라고요. 맞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알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조사는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집에 왔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요. 혹시나 뭐 우선 할 만큼 말은 다 했지만 진짜로 자기 식구라고 이 일을 감싸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그 친구도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이관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근데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랑 피고인 측이라 가지고 변호사분한테 증인을 해달라고 양쪽 다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우린 연인 관계였다. 그 당시에는 참고로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연인 관계였고 평소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이런 거를 증언해달라였고 검찰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당연히 증언해달라고 하죠.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거를 다시 법정에 가서 그 친구가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데 이걸 다시 말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미 친구들한테도 말했고 경찰서에서도 말했고
검찰 넘어갔을 때도 추가 조사로 또 가서 또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검사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다시 라온씨처럼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마디에 저도 좀 용기를 내서 대신 우리가 가려주겠다고. 상대방도 저를 못 보고 네. 저도 상대방이 안 보이게 아예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재판을 또 비공개 재판으로 돌려주셨어요. 비공개 재판을 하면 재판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다가 판사님이 이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라 다들 나가달라고 말해. 오. 그러면은 그 재판장 안에 거의 최소한의 그 법정 인원이신 분들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림막을 설치한 채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친구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밖에서 그날 재판에 부모님이 좀 참석을 하셨었나 봐요. 제가 증언하고 몰래 이렇게 슬쩍 나가는데 저한테 살짝 오셔서 혹시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맞다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고, 예.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이. 사실 그때도 조금 걱정했어요. 괜히 제 탓하실까 봐. 아. 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막장 스토리처럼.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엄청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은 또래였다 보니까 부모님도 자기 자식 같은 아이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집에 가야겠다고 하니까 어먹는 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우선은 가전은 가겠는데 저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쓸 생각 없고 제가 이거 가져가서 생각 좀 해보고 제가 이걸로 치료하는 게 맞다면 그때는 제가 이걸 치료비에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가 그 봉투를 챙겨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거기까지도 되게 얼떨떨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받아온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이 돈을 쓰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가 치료받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안 받자니 이분들의 마음이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걸 받자니 저 사람이 그 똘비가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봐준다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당화 시켜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절대 아닌데.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돈도 작은 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걔네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을 만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돈을 돌려드렸어요. 예. 저는 이 돈을 못 받겠다. 이 돈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는 동안 또 그 일이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이거는 물론 똘비의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속 시원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도 치료받을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치료는 제가 알아서 잘 받겠다, 마음만 받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예. 근데 진짜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뭐 우리 애 면회 좀 가봐라, 우리 애랑 합의 좀 해달라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문자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밥은 먹었냐, 오늘은 잘 지냈냐, 이렇게 진짜 엄마 아빠 같은 그냥 자취하는 딸한테 엄마 아빠가 하는 안부 인사 같은 말들을 계속 남기셨었거든요. 뭐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냐, 오늘은 날이 좋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분들의 마음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님께 연락이 와서 그러면 쓰지 않더라도 갖고만 있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뜻 없다고. 이 돈 나도 내 자식이 잘못한 일인 거 알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저 아이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맞다고. 본인이 가진 직업이든지 둘이 만난 기간이든지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놓고서라도 이거는 합리화되지 않는 일인 거 자기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쓰지 않더라도 받아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님이 거의 한 달 이상을 설득을 하셨고 그러면 갖고는 있겠다라고 말하고 정말 갖고만 있었어요. 예. 받아와서 사무실 그냥 잠궈놓는 서랍 한 켠에 그냥 넣어놓고 아예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계속되고 1심 선고날이 왔는데 안 갔거든요. 궁금은 했지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가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저찌 갔는데 판사분도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때. 네.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없었지만 교제하는 신뢰도가 깊은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참으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도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표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참 막 뛰어놀고 꽃을 피울 그런 예쁜 나이에 이런 일로 인한 큰 트라우마를 얻게 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은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중에 있는 폭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때는 그저 그냥 폭행이었어요. 아, 단순 폭행으로만. 네, 그쵸. 네. 데이트하는 연인 간에 이런 법률 규제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은 형을 받았어요. 2년 6개월 아, 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를 했고요. 저는 그 2심 재판은 하나도 가질 않았어요. 네. 그 기간에 당연히 합의서 같은 것도 안 써줬고. 근데 어쨌든 제가 돈을 받았고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거든요. 재판하는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한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6개월 이상이 그냥 걸리는데 그 6개월 정도라고 보면 그 시간 동안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주셨고 치료는 받았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저희 동네 근처에 좋은 심리상담센터 같은 거 그런 평이 좋은 데 있으면 링크도 보내주시면서 여기 괜찮다더라. 여기도 괜찮고 뭐 어느 병원 이 교수님도 괜찮다더라. 이런 식으로 엄청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그 친구 면회를 한번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어차피 1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하고 접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접견을 갔어요. 저는 그냥 차분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그럴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10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려고 했어요. 네. 제가 할 말만 딱 하고. 근데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당연히 얘기를 하셨겠죠. 그 친구 치료비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리했던 그 몇 주간의 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니?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제가 2년 6개월 정도 만나면서도 거의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제정신이니? 네가 부모님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모으고 버신 그 돈일 텐데 네가 지금 너 거기서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합의서 좀 써줘. 그때는 2심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나오길래 너랑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나는 너 만나서 그동안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너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고 네가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적어도 합의서를 써주는 것 자체를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했다고. 그동안 알았던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너는 진짜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딱 나가려고 먼저 나갈게 하고 일어났는데 그 돈 어디다 썼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데? 이랬어요. 했더니 안 썼을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예. 가방이라도 하나 샀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됐다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화가 너무 나니까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접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말을 하는 똘비를 보니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한번 재고해보려던 거였는데 그럴 마음도 사라졌고 그럴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너무 함께 지내던 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친구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봤나 봐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왜 갔냐고 저를 혼내시는 줄 알았거든요. 상처받을 거 뭐하러 갔냐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거길 갔냐면서 저를 오히려 더 감싸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바뀔 거 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돈 우리가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굴러온 그냥 복덩어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꼭 치료비에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이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께도 연락을 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돈은 이제 실제로 치료비에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그게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수용하는 거는 진짜 제가 그냥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 트라우마를 얼른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에 3-4번씩 상담받고 뭐 그런 미술치료 뭐 이런 것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이 똘비와의 악연은 더 이상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 집이 또 우연찮게 본가가 이사를 갔어요. 네. 그 친구는 아예 제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 집에 들어가려고 퇴근을 하면서 비가 그날 좀 왔었는데 네. 퇴근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이렇게 누가 우산 쓴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가 워낙 구옥주택가고 하다 보니까 간혹 밤늦게 술 드신 아저씨들이 노상방뇨를 조금 하세요. 비가 오는 날이니까 아휴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집 앞에서 잠깐 친구랑 통화를 하고 들어가려고 골목길 끝에서부터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상처를 발견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면서 뭐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는데 그런 거 아시죠? 뒷모습이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집 앞에 가서 제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원래 그런 구옥주택들은 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뭐 화분 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유통 안 이런 식으로. 근데 문득 그 열쇠를 짓는 위치를 꺼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그 옆에서 친구랑 계속 조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그 우산 쓴 사람이 고개를 딱 돌렸는데 똘빈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이 친구가 출소할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재판을 받으면 구속되는 순간부터 이 형에 포함이 된대요. 네. 네, 형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이게 시간이 포함이 되어서 이미 나온 거죠. 네. 그 제가 그 자리에서 걔를 딱 보는 순간 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치료도 많이 받아서 꽤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리고 막 몸이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막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하니까 야, 왜 그래? 야, 여보세요? 끊겼어?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제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그렇게 말하면 보통 친구가 끊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는데 친구가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안 끊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똘비가 잘 지냈어? 이러고 근데 그렇잖아요.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 저희 집을 몰라야 정상이거든요.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이렇게 뭐야. 이미 경찰직에서는 잘렸다 표현해도 되나? 잘렸어요. 당연하죠. 예, 그게 이제 법행위를 했으니까. 뭐 몇 년 이상의 어떤 형을 받으면 이 직위를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응시도 안 되고 그런 법이 또 있더라고요. 아예 안 돼요. 아예.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어쨌든 출소에서는 그냥 백수인 거죠. 따지고 보면 뭐 일용직을 전전하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나 많이 잃었고 다 놓쳤다고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친 것도 잃은 것도 다 너의 선택이었다. 네가 애초에 그러지 않았으면 놓칠 리도 잃을 리도 없지 않겠느냐.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아라. 나 너 더 이상 만날 생각 없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좀 화가 났나 봐요. 뭐야. 근데 손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 무서우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드 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맞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비가 그렇게 엄청 오는데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좀 당황을 했는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집 위층 집이 아저씨 한 분이 사세요. 예. 그 아저씨가 꼭 밤늦게 퇴근을 하시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근데 저랑은 안면이 꽤나 있어서 뭐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가끔 스몰 토크도 하고 그래요. 만나 뵙게 되면. 제가 거기 앞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저씨가 퇴근하시다가 학생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래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냅다 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걱정시켜드려 죄송하다 하고 아저씨가 부축을 해서 저는 집에 가고 아저씨도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사건이 있었던 날도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난 날도 지금도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악몽을 꿔요. 다시 그날이 계속 생각나요. 근데 이게 그냥 끙끙거리다가 혼자 깨거나 혹은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자고 있으면 깨우면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심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쯤이겠죠? 그때쯤이 되면 저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행동했는지에 대한. 근데 주변에서 이걸 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준 건데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확인을 한대요. 네. 지금 내가 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서 저기 앞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엄청 불안에 떨어 한대요. 친구들이 좀 달래주려고 일로 와 하면서 뭐 등을 토닥인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진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막 한대요. 울면서.
근데 또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심할 때는 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랑 멀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침대 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울고 있거나 그렇게 대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래려고 했던 친구들은 달래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그리고 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여기가 어딘지 파악이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을 하려고 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맞다고 나 보라고 나 뭐 돌비야 이렇게 말하면 그때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아이고야. 다시 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악몽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냥 뭐 그렇게까지 심한 일이 많지는 않고 그냥 끙끙거리다 깨는 정도가 많기는 한데 이게 벌써 10년은 됐어요. 많이 지나도 생생하죠. 예. 그쵸, 트라우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금 나아진다 싶었는데 최근에 지금 살고 있는 곳 쪽에서 그 친구랑 정말 닮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닮은 사람인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라 확신해요. 왜냐면 아,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예. 보게 된 거였는데 이 동네에 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 동네에 잠깐 놀러 온 느낌? 예. 근데 여기가 조금만 더 나가면 뭐 시내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술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잠깐 놀러 온 듯한 느낌의 복장이었어요. 예. 저는 반대로 거의 잠옷 추리닝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에요.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 외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걸을 때 이런 습관 같은 거 아무래도 만났었다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이 사람을 편의점에서 마주쳤는데 바로 근처에 지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지구대 쪽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자꾸 뭔가 제 곁을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그 사람일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고. 아,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바로 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 경찰서일 거 아니에요. 네. 마침 딱 근처에 진짜 편의점에서 뭐 30초도 안 걸어요. 딱 지구대가 있어서 일부러 통화하면서 지구대 근처로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그냥 지구대 근처에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진짜 몇 달 안 됐어요. 한 2-3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이렇게 비 오는 날 마주친 이후에는 그런 폭행을 당하거나 그럴 만한 큰일은 없었어요. 네. 큰일은 없었지만 사실 이게 오늘 얘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런 일이 최근에 워낙 많고 그래서 더 큰 사건으로까지도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물론 저는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에 합당한 뭔가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물론 그 상황도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한 바뀐 상황들이긴 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저번에도 제가 아는 언니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돌비님이 그러셨잖아요. 말한 거 자체가 정말 큰 용기라고. 그럼요. 저도 사실 이거를 아직도 이거 저희 엄마 아빠 모르세요. 아, 그 10년이 넘었음에도. 음. 왜냐면 사실 엄마 아빠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자기 무너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고 지금도 당연히 모르시고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소극적인 대처를 안 하셨으면 해서 저도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조금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해가지고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은 하셨지만 라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분명히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하신 분들이 현재 계실 거예요. 여기 보고 그쵸.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 저도 항상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조금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뭐냐면 저도 20살 때 알바할 때 옆에서 같이 일하던 누나가 이런 좀 정신 나간 놈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답답해. 왜 그거를 거절을 못해. 뭐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무서우면 사람이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도 흐려지고. 맞아요. 그리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순간. 왜 헤어지지 못해라고도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죽인다고 했대요. 아, 네, 그쵸. 그러면 그랬겠죠.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못 헤어진대요.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그쵸. 예, 그러니까 미친 모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은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섭고 두려워도 시키는 대로 아니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라온님은 대처를 하신 거예요. 신고를 했고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니까. 저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만나는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그거 한 번 이후로 사실 중간에 맞았다가 빌었다가 또 맞았다 했잖아요. 이게 네. 제가 사실 우리 그만하자. 그만 만나자 이거 한마디 했다고 좀 더 맞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네.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오히려 부모님을 죽이겠다 했으면 전 좀 더 세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빠가 너 고소하라고